빠송의 세상 답사기. 네. 네. 만사오케이 신동기 대표님께서 빠숑의 세상 답사기 2부 시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해서 오늘 진짜 최초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제가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진짜 말 그대로 순수 토지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토지를 보는 것들이 중요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토지가 어렵다고 느끼는 게 그 부동산에 대충 제한하는 법이 저희 공법 쪽에서 얘기를 하기를 한 400가지가 넘는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법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내가 어느 하나의 법리를 깨달으시면 경쟁이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아는 만큼 땅의 가치를 업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지목을 변경해서 바꾼다든지 합필, 분필해서 바꾼다든지 또 개발 행위를 득해서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허가권을 금어지면서 바꾼다든지. 그렇죠. 또 내가 항상 하는 게 주위에 또 국유지가 있으면은 국유지가 국가기관 산업이나 우리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땅들은 불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땅으로서 땅만 파는 게 아니고 옆에 큰 국유지가 있으면 인접하면 인접 소유자에게 불안을 하기 때문에 불화권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까지 업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 거죠. 비록 그게 내 땅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유지가 사실 그 시세보다 한 30-40% 사게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또 땅이라고 하는 게 하필하면서 그 가치가 하는데 그 땅이 필요한 분에게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또 내가 방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국유지에서 만약 입찰 들어갈 때 인접 소유자에게 그 수익이 아니고 공동으로 입찰할 수도 기회를 주니까 그 기회를 양보해 준다면 얼마나 큰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상 그 땅을 사면 주위를 계속 둘러봐라. 남에게 팔 것이 아니고 멀리 볼 게 아니고 바로 내 땅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예껏 관계를 깨닫고 그다음에 땅이 갈라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토지 대장을 역으로 올라가서 왜 이 땅이 맹지가 되고 이렇게 변해 왔는지를 이 힘의 관계를 깨달으시면은 이게 힘의 관계가 흐트러져서 이 땅이 됐다면 이걸 다시 합쳐서 뭉쳐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국가는 합의를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큰 건물을 짓고. 국가 취지하고도 진짜 그렇죠. 어떻게 도시 재생이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취지도 일차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그 건축 협정이라 하는 얘기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개발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국가까지 관여하지 않은 작은 땅들은 개인끼리 어떤 협정을 맺어서 온전한 건물을 만들어라. 맹지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 합백을 통해서라든지 뭐 서로 합쳐서 하나의 건물을 보다 보면 건폐나 용적률을 더 높여서 건물의 혜택도 오고 다양한 혜택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정부는 지금 아마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규제가 되지만 어떻게 건축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많은 5월달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한편에서는 혜택을 법을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부동산을 규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규제 지역 내에 아파트만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심의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서울에서 5.17 대칠 이후에 보면은 역세권 50세 지역에 반경 350m에 2종 3종은 300%를 종상형 시켜주겠다. 준주거로 바꾸기도 하고. 뭐 준주거를 또 400에서 500으로 바뀌어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과토지가 그 부근에 만약 350m 지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게 거의 상업지의 건물로 바뀔 수 있는 땅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땅값이 현재도 2배 이상 뛸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토지만 갖고 있어도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국가 정책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 같은 게 왜 토지를 또 강조하냐 하면은 제가 지금 재산이 많이 없는데도 갖고 들어오면서 작년에 제가 아마 재산이 한 5천만 정도 늘어났을 거예요. 내가 노력했냐? 아닙니다. 쪼가리 땅을 가지고 있는 데서 공시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실제 도시의 평균 공시가 6%에서 약 9% 정도가 지금 제가 평균으로 보니까 작은 땅들 가진데도 상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자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 시세의 90% 맞추겠다. 아마 2-3년 내로 그게 실현화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아마 도심의 땅값은 제가 20-30%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파트는 이제 괜히 공시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싫어하는데 토지 주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면 이제 그걸 팔 수가 있는 거죠. 작은 땅. 그러니까 이걸 전제를 하셔야 돼. 우리가 땅을 사서 땅을 산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사고 있어 땅을 사면서 건축을 한다. 이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저희들이 그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물을 갖고 뭘 짓겠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건물을 지으세요. 큰 분에게 가서 내 땅을 가져가서 당신이 돈을 버세요 하는
이렇게 밀어주는 네.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신정동 쪽에 사시는데 예, 예. 단독 주택에 사셨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집이 이렇게 쭉 들어가서 안에 있는 주택 골목, 있잖아요. 예, 예, 자변 골목. 그러니까 이 출입구만 있고 예, 예, 예. 안쪽에 건물이 있는 예, 예. 주택인데 낡았다 보니까 그 네. 앞에 이제 그 에워싸고 있는 주택을 누가 사서 네. 저희 어머니한테 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처음에 이제 어머니는 뭐 어차피 그걸로 돈 벌 생각도 없으니까 네. 안 파셨는데 결국 이 안쪽 들어가 있는 집들은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안 팔다 보니까 맨 나중에 팔게 됐는데 똑같은 올라갔죠. 가격으로 예, 팔았어요. 그렇죠. 그냥. 예. 우리 엄마도 일종의 잘하신 거네. 당연히 이제 무형의 그 부동산의 최고의 고수를 그래서 그래서 일단 채택하신 거죠. 그렇게 새 주택을 네. 사가지고 정사각형 해갖고 거기다가 예. 빌라를 세 동 예, 졌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저희 부동 분양 받으셨고 이거 살고 계신데 잘하신 거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도로 예. 쪽에서 그 이제 그 골목형 그 소수가 쓰는 도로를 폐도락한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도로법 41항에 보면 예. 지자재 장이 임의로 도로를 지정 고시할 때 어마어마한 그 공포적인 법 조항이 있어서 대부분 도로를 사람을 겁을 내는데 사실 네. 그 2항에 보면은 건축에 동의된 도로라도 네. 이용자, 사용자, 인접 소유자가 동의한다면 용도 폐지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그걸 잘 조항을 파악해 보셔야 돼요. 법이라는 걸 항상 대짚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네. 80년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서는 주택이 30평이었어요. 네. 일종에서는. 음. 그럼 그 당시에 그게 충분한 주거 환경이 된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가 초막살이었다. 이 초막이라 하는 얘기는 실제 지금 평수 한 50평 안 될걸요. 예? 우리가 그 옛날에 뭐 99칸 대굴 같은 집이다 하는 네. 개념도 실제 큰 평수 아니십니다. 한 칸의 개념이 몇 평 정도 될까요? 지금 개념은 아직 10평에서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건물은. 네. 그게 한 칸의 개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이조 시대라 옛날에는 양반이 가진 기득권이 가지는 그 집의 크기였다는 얘기예요. 마당을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60년대 70년대 서울의 집들은 보통 커봐야 한 10평에서 10 전후 됐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피라미드 와서 이렇게 판자촌을 개념은 5평, 10평 미만의 부정형의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하니까 나름대로 70년대, 80년대 도시계획에서 그 집을 분양할 때 그 평수가 일반적으로 30평 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90년대에 와서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건축의 용도에서 종상이라서 이종의 개념을 맞췄단 말이에요. 네. 자, 이종이라고 하는 건 가장 이상적인 건물이 도로에 접한 땅이 70평이 될 때 가장 수익이 나고 효율적인 건물을 짓는 게 70평이에요. 근데 네. 70평을 어디서 만드냐? 자, 80년대 도시계에서 30평대를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30평에서 32평 정도. 그러면 두 필지를 합치면 60평에서 62평이 돼요. 근데 그 한 두 집의 사이의 골목길, 여기 평균 9평 정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딱 이종에서 요하는 70평 전후의 가장 이상적인 모양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 강남이라든지 다시 원룸을 지은 2000대에 지은 그 건물들 다시 토지개혁을 쭉 하고 토지 등비를 보시면은 필지를 하필하고 도로 하나를 폐도해서 70평대를 맞춘 거예요. 네. 큰 건 한 80평 나오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형화된 도시계획에서 나온 거고 네. 지금 아까 말했지만 부정형의 도시 옛날부터 들어온 다한대발 도시들은 이게 재개발하는 이제 대규모 개발 갖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재개발 자꾸 이제 그렇게 소유권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유형 정비주택으로 작은 형태로 너네끼리 협정을 네. 맺어서 해 나가라. 네. 그렇다면 작은 땅이 이제는 작은 땅이 하는 거죠. 충분히 쉽게 말해서 대규모 개발을 한다고 뭐 젠트리피케이션 단어를 쓰죠. 그 주민들이 다 떠나버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형편이 어려운 네. 저소득층일수록 도심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생계를 그렇죠.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의 개발 계획에서는 결국은 저소득민들을 자꾸 도시에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까지 개발에서 그 피해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우리가 직종이 3만 개가 넘는 직종인데 네. 실제 그 우리가 화이트 칼라가 직종은 아마 몇백 개의 종류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블루 칼라가 다 역할을 해줘야만 이 도심이 돌아간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블루 칼라 개발에 자꾸 도태되고 밀려나 버리니까 이 도심의 생활을 영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뭐 30만 원 하니 120만 원 짓는 자꾸 그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분들이 정주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개발해서 이걸 못 누리더라도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하필 주도를 하는 거예요. 개당이요. 자율주택에서. 그래서 3평, 10평이라도 너가 아니 단독 나홀로 아파트를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건물을 짓고 n분의 1로 너 안에서 놀아 쓰라. 건물 자체 땅을. 그렇다면은 그런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심의 작은 땅들은 다시 이제 빚을 발할 때가 지금 왔다는 얘기죠. 도심의 이것과 작은 땅들. 네. 오케이. 예.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가져와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투자도 포인트가 나오는 게 저평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평가돼 있다. 예, 제가 항상 내가 낙찰 사례 받은 게 2015년도에 성수동이 아니고 저기 상계동 쪽에 네. 19평 정도의 땅을 그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9평 정도를. 그런데 그 당시 감정이 380만 원 나온 거예요. 다 해서 한 평당이 아니고 평당 기준이. 평당 기준이. 예, 예. 근데 주식시세 그 당시에 1,100 정도 갔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땅이다 보니까 네네. 돈에 접하지만 네. 사람 감정을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이 땅이 2분의 1 지분이 1년 뒤에 9개월 뒤에 나올 때는 700만 원 올라서 감정이 나왔어요. 근데 주위 땅값은 벌써 아마 1,2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주위 땅값이 1,300, 400이 호가가 나와요. 근데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그 땅은 180만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분권자하고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분이 지금 5천만 원을 지금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호가가 넘어가다가 5천만 원도 지금 한 3배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근데 5천만 원 해봐야 500만 원 조금 더 넘는 평가죠. 이분이 그 잘하면 이분도 1,0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사실 저는 그 땅을 가져서 옆에 빌라가 좀 적다 보니까 이 개발을 할 때 같이 합의를 하려고 생각을 받은 건데 실제 저희들끼리만 19평이라도 최소 11평 정도의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이종이기 때문에. 예? 네. 예? 아니면 옆에 건물이 지금 한 56평이나 적어서 합치면 한 80평 되는 이상적인 건물이 될 것 같아서 사실 그 땅을 샀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셔도 돈이 되죠. 앞으로 술값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지만 최소한도로 아마 주택지도 저는 한 2,000대를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성수동에 저번 주택을 뭐 1억을 벌써 넘었다 하는 기사를 최근 한 번 적이 있었는데. 좀 최고의 인기적이죠. 예, 그렇죠. 그게 제가 성수동에 나왔지만 그 옛날에 신주쿠를 가면서 그 지하에 상가들을 넣고 주택에 이게 왜 이러지 하는데 사실 한 5년 전에 제가 성수동 공부 삼아 계속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신주쿠의 그 뒷골목 그대로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백윤준 그 커피숍 앞에 그 거리들이 네. 그 바로 딱 그렇게 그래서 도심을 재개발한 거니까. 그대로 재생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부터 야 이걸 내가 조금 더 일찍 눈을 뜨더라면은 재미난 일이 벌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알면서 자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도심 재생 또 일본 동경을 가서 한번 다시 쭉 둘러보면서 그 소형 주택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고 오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네. 작은 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에 놀러 가더라도 이제 그런 걸 봐야겠네. 그런 변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토지 투자할 것도 예, 볼 수 있는. 그럼 이제 최근에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막 서울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어저께 발표한 게 예. 127만 호.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서울만 일이죠. 37만 호. 예. 그걸 발표했잖아요. 예, 물론 예. 이제 단기간 발표 공고 못 하고 예. 뭐 순위를 거쳐서 나오긴 할 텐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봐야 돼요? 그럼 발표되면.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가 그래서 정부의 의지를 좀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지 따라간다. 예, 어떻게 그러다면은 하면 그리고 좀 뭐냐 하면 역세권 개발을 좀 하겠다는 얘기예요. 역세권 개발. 예, 예. 구도심에. 그러면 역세권을 정부가 제한을 했죠. 방생 예. 350m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다중시설 어차피 주택을 지어서 이익 초과분에 대해서는 네.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뭐 공공주택으로 돌리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데 주거처럼 그 주택을 해야든지.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다 하면 당연히 지금 그 지역의 땅은 저는 앞으로 최소한으로 지금 용적도 올라갔으니까 한 2배 정도는 더 오른다고 나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지금 땅값이 시세가. 2배 더 올 것이다. 예. 어차피 건축 입장에서도 지금 건축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건물은 그 80년대 공법으로 그 건축의 규제에서 일종의 건물 다 지어놨거든요. 일종이죠. 네. 이종이라도 이종이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 지은 것들이면 다 네. 옛날 거면 그 그렇죠. 지금 상태로 뭐 일종의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의 그 2종의 정도, 3종 정도 건물을 합해서 지은다면 엄청난 그 시너지가 크고 그러네. 클 수 있는 두세 거죠. 배 정도 예, 같이 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개발 지역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네, 뭐 그런 좀 저는- 팁을 주셨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정부가 유유부지 개발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토지들 공략하는 것도 예, 괜찮겠네요. 괜찮죠. 당연히 올라가죠. 왜냐면 당연히. 유유부지 옆은 인기가 별로 없는 예, 부지들이잖아요. 엄지만 이제 안에 도심이 개발이 되면 옆에 파급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네.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기 없지만 이제 아시는 분만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언변이 없다 보니까 근데 너무 구체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예, 예. 제목이 온비드를 읽어주는 남자예요. 예. 온비드 하면 공매잖아요. 예. 그럼 이제 공매를 굉장히 더 강조하시고 예, 주특기이신 것 같은데 공매를 이렇게 좀 집중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서면을 경매했죠. 근데 경매가 체력하게 현장 답사하고 이제 폐차로 오는 게 싫어갖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갔다가 와야 되니까 오는 게 정말 찾아주고 오는 맞습니다. 게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서산시 앞채 그 유치원 마당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당? 유치원 마당. 예, 마당이 일부가 나왔는데 유치원 마당. 예. 이게 1억 한 6천 정도 감정이 나와서 땅이 진행되다가 꽤 컸나 봐요. 예. 그래서 8천만 원 정도에 떨어졌습니다. 50% 유찰돼서. 그래서 제가 사실 대구에서 2번 임장을 갔죠. 왕복 10시간 정도 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대구에서 서산 가기가 좀 불편해. 한 4시간 걸리지만 또 중간에 쉬어야 되고 일 보면 10시간 넘게 시간이 돼서 2번 임장을 하고 세 번째 그 입찰을 갔는데 4명이 들어왔는데 2등을 했습니다. 1등하고 10,000원 차이예요. 또 10,000원? 10,000원 차이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3등을 보니까 저하고 20만 원 차이고. 그때 이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실제 내가 돈이 없지만 그 정도 임장을 갈 때는 최소한도로 한 7, 8천 아니면 적게도 4, 5천 원 수익을 내려고 갔는데 이걸 그렇게 2번씩 대구서가 디테일하게 임장을 하서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경매에서는 성자의 저주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자 특수물권화되고 좀 됐는데 이렇게 적당해서 100만 원 써서 200만 원 더 써도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왜 수익률은 최소한도 그런다 하더라도 2, 3천만 원, 4, 5천만 원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면 더 경매 안 해. 하고 막 자본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공매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튼 거예요. 공매가 보니까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24시간 입찰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온비드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입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비드 책 하나 사서 읽고 가입을 하고 이제 공매 물건을 이제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나마 이게 이제 첫이니까 아는 쪽의 물건을 찾는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집 인근에 제가 대구에 대구 성서 달서구에 살았는데 거기에 한 5km 떨어진 자리에 달성군 지금 박근혜 씨의 그 지역구였어요. 그 이제 신도시가 다사라 업이락한 데가 신도시가 하나 대구 위성도시 규모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비싸죠, 달성에서. 그래서 이제 다사 앞에 태성 아파트라고 그 당시 한 1,000세대 가까이 넘는 세대의 진입로가 마당이 나온 거예요. 진입로가 60평이. 그리고 그 뒤에 빌라하고 하면 이게 한 1,400세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모르는 상태 내에서 이제 욕심이 생겨. 야, 나 저 도로 하나 막으면은 한 1,400세대가 하루에 1,000원만 주면 얼마지? 140만 원, 150만 원이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경매도 첫 물건이 분묘를 받아서 고생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예고등까지 넘어간 거고 경매도 쉽게 생각한 게 도로에 잠깐 막아보자. 도로에 대한 기본 근거도 없이 그리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느낀 건데 조금 세해서 그래도 이게 뭔가 문제가 한 50%에 6,800에 나온 걸 이제 제가 한 3,400에 그러니까 340만 원 정도의 이제 보증금을 넣고 낙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막아봐야지 하고 식시하게 낙찰을 받고 달성군청을 방문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가 없어요. 가니까 한 분이 열심히 보더니 이제 도로가 있어. 이거 저희들한테 소유가 넘어오는데요.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어. 내가 공매 기록지를 아무리 살펴도 그런 어떤 그 위해 조건이 없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 말 저기 주택가 가서 저 한번 하고 건축가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거 들어가니까 글쎄요 그 상황은 한 6년 전, 7년 전의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개발가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개발가에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 200만 호의 대규모를 짓다 보니까 민간이 주도를 했고 어차피 건축이 준공화된 시 아마 도로라든지 그 기반 시설들은 지자체의 그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아마 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왜 남아 있지? 잘 모르겠네요. 이걸 진행한 저기 자산공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자산공사 가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가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나와요? 없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이런 물건을 낙찰을 사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함정을 파고 기다렸냐고. 그리고 재산 위험이 있으면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바뀐다면은 등기한과 동시에 넘어간다는.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공매 기록지에 이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다툼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는 걸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걸 진행한 동대구 세무서 가서 한번 물어봐요. 동대구 세무서 또 간 거예요. 가니까 제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한번 세무서를 맞았거든. 근데 제일 가긴 게 세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같이 이제 따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실 인물권 낙찰받았는데 왜 인물권을 지금 공매에 진행을 했습니까? 하니까 그분은 말 글쎄 태성주택이 지금 부도가 난 지가 한 몇 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다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태성주택의 세금 압류는 있고 이 장부상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답답한 얘기야. 공무원들은 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잔금을 낼 상황이 이제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이구 이게 진짜 원비덕한 게 처음부터 공매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이제 상황이 맞닥뜨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인터넷을 지금 같으면 정보가 많은 시절이었지만 네. 이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특수 물건에 대한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일반 어디 보니까 아 이게 공법적인 상황이에요.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러다 또 하다 이게 뭐 어떻게 해결 방안을 쭉 찾아보니까 아 공법 강의는 누가 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부동산에서 젊은 친구 중에 하는 그 대단한 분이 이주방이라 하는 교수가 하나 있다. 네. 아? 인대권을 중심해서 특수물건만 전문적으로 한다. 공법에서는 뭐 최고로 강의를 한다. 그럼 이주방을 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 강의를 어디서 하냐? 인대까지는 없고 수원의 엔소니 학원에서 지금 토지에 대해서 그 공법 기초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적시 때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번 이게 아무래도 기부 체납된 케이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받았어요? 이거 처리 방안 없어요. 서로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모르죠. 무청했는데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뭐 낙담을 해서 늘어왔죠. 늘어와서 제가 이제 고민을 시작하고 야 이게 이제 공매가 어렵구나. 이게 이제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이제 포기를 할까 몇 번을 생각을 했죠. 이제 잔금 날짜는 다 다가오고 이제 거의 뭐 3천만 원이니까 그 당시에 한 40일 정도 시간이 있었으니까 한 30은 지나가고 이제 잔금을 포기할까 하는 순간에 감성에도 이거 진짜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리고 세상으로 내가 이 경매나 공매를 하기 위해서 그럼 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지자체나 정부가 이거 왜 국민에게 이렇게 우롱한 짓을 하고 있나. 이 원인을 내가 파악해야 되겠다. 다시 또 이제 그 달성군청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세과를 다 똑같이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또 자산공사, 동대업소 똑같은 상황에도 똑같은 또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 취하 안 되냐? 못 한다. 어?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그걸 하는 말 억울하면 행정소송 해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사람이 이게 답답. 야, 이걸 내가 법을 모르는 국민이 그러면 또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그 돈을 찾아온다. 찾아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공매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매는 의사 민사집행에서 판사의 판결이나 공정정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와 있는 거고 결국은 공매는 모든 게 이기는 이게 배분에 대한 이기는 행정 불복종 소송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개인에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진짜 그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시어자가 좀 들어가는 데 발언을 하죠. 딱 달성구청 가서 자 좋다. 상처도 한마디 하면서 자 너 한 놈만 찍어줘. 어느 한과가 다 사람을 피하지 말고 면허를 피하지 말고 어느 한과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한과를 지켜주면 난 그과를 상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 누가 나 상대할래? 응? 이게 국민을 우롱하고 하면 내가 최소한 행정소송을 하는데 이게 서로 책임을 밀지 말고 한 기관에서도 그렇죠. 그래 하는 순간 이제 한 분이 뛰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사장님 그러셔. 커피 한잔 하시죠. 결국은 그분이 옛날 그 당시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오면 그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실 우리도 문제가 있었고 이게 정리가 서류가 미비하다 보니까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나타났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정정하려면 행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정리 가능한데 마침 사장님이 자산공사나 국세청까지 세 개 기관을 다 방문을 했으니까 아마 그 내부 협의에 협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미안하지만 가서 옆에 연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유관끼리 협의가 돼서 벌써 담당들이 다 알고 있고 하시니까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역할을 좀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 뒤에 알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뒤에 그 공매를 취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낙찰 받은 물건이 또 공매가 기부채납 때문에 물건을 받았고 사연이 있네. 또 그 사실 낙찰 결정된 걸 공매를 취하한 사건을 겪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매를 낙찰받고 시기한 게 3건이나 되거든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 재밌는 건 두 번째 그 취하는 그 건조당이 말소가 된 상황인데도 건조당이 말소로서 임차인이 후순인데 낙찰 받고 가니까 건조당이 말소됐대요. 등기부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선순환되어서 인수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등기부가 나올 때는 말끔하게 건조당이 나와 있는 거야. 그것도 사실 다툼을 해서 결국은 또 취하를 해봤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